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을 먼저 보낸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녀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26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녀석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복한 내 인생은 하나뿐인 아들 녀석마저 먼저 하늘로 데려가더군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모진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건 딸 같은 며느리와 손녀,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애들을 보니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힘까지 짜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글쎄 며느리가 자식 새끼들도 버리고 재혼을 한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남자한테 미쳐서 눈이 뒤집혀져도 그렇지 제 속으로 낳은 새끼들까지 버리고 이럴 수 있냐고 악을 쓰고 반대를 했는데도 끝내 옷가방 하나 들고 쌩하니 집을 나가더군요. 독한 년, 벼락 맞아 되져라. 속으로 얼마나 빌고 빌었나 몰라요. 그런데 집 나간 지 3년이 조금 안 된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집 나갈 때 들고 갔던 가방을 그대로 든 채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 며느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며느리가 사별한 지 3개월 만에 재혼해야 했던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가방끈이 짧았어요.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 또래 사람들의 견주어 봐도 학벌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도 주변 시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중졸이 뭐니? 얘, 그 학벌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우리 가게는 최소한 고졸은 돼야 하니까 다른 데 알아봐. 20살 나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 짧은 제 학벌이 매번 발목을 잡았어요. 고작해야 지하 상가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는데도 왜 학벌을 따져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주인장 마음이 그렇다니 도리가 있나요. 고향 언니가 사는 사글세 단칸방에 끼어 살면서 수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매번 허탕을 치자 보다 못한 고향 언니가 저 대신 자리를 알아봐 주었어요. 나 아는 언니 친구가 하는 미장원인데 미용사 보조가 필요하대.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학벌이 상관없다니까 한번 가봐. 정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아니야 언니,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진가. 내일 당장 가서 면접 볼게. 그렇게 찾아간 미장원은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주로 동네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삼는 가게라서 손님 반, 놀러온 사람 반인 곳이었죠. 사장 언니는 남편 없이 딸과 함께 사는 언니였는데 처음 미장원을 열 때만 해도 살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미용실 안쪽 창고방에 커튼을 치고 딸아이랑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게가 자리를 잡고 돈을 좀 모은 뒤에야 근처에 집을 얻어 나갔다더군요. 월급은 많이 못 줘. 보다시피 동네 장사하는 거라서 사람은 버글대도 정작 돈 내는 손님은 얼마 안 되거든.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내 옆에 있으면서 얼른 기술 배워. 일단 기술이 있으면 이대 입구든 명동이든 큰 샵에 취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힘들더라도 버텨봐. 이 일이 고되긴 해도 밥 굶어 먹진 않는 일이니까. 평생 써먹을 기술 익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알았지?
사장 언니는 딱히 서글서글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사람이라서 가끔 손님이랑 실랑이를 벌이곤 했어요. 하지만 눈속임 없이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먼 데로 이사를 간 뒤에도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올 정도로 단골이 꽤 있는 편이었죠. 게다가 일적으로는 깐깐하고 깔끔한 사람이라서 밑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배울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엄청 혼나면서 배우느라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요. 그렇게 사장 언니 밑에서 3년간 일을 배운 저는 사장 언니가 연줄을 놔준 곳으로 일터를 옮기게 되었어요. 번화가에 있는 가게라서 규모도 크고 소속된 미용사도 많은 가게였죠. 제 경우는 초보가 아니라서 이전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제게는 당시 유행하는 신기술은 없었지만 이전 가게에서 사장 언니한테 기초부터 혹독하게 제대로 배운 덕에 기본 기술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에 가장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을 했더니 사장님이 좋게 봐주셨나 봐요. 덕분에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가게에서 5년 넘게 일을 하다가 좋은 자리가 나서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열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 상경한 지 8년 6개월 만이었죠. 비록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게였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아낀다고 제 손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그동안 쌓은 인맥을 활용해 의자며 선반, 미용 재료들을 중고로 헐값에 장만할 수 있었어요. 명동에 있는 유명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지만 시작은 동네 미장원이었던 덕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분을 쌓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렴한 가격에 눈속임 없이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1년도 안 돼서 단골도 꽤 생기더라고요. 처음 일을 배운 미장원 사장 언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미용실에서 먹고 자고 하며 3년을 지낸 저는 드디어 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중심을 서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다면서 한번 만나보라더군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미용실도 이만하면 자리 잡았겠다. 더 늦기 전에 시집 가야지.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안 해? 웬걸요. 명절에 갈 때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결혼하라고 성하죠.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이런 자리 또 없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인물도 좋고 성격도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만 좋다면 자기는 앞으로 잘해보고 싶다며 꽤나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커피잔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희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별거 아닌 질문이었지만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던 저한테는 손이 떨릴 만큼 두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는데 아,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나 보구나.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는 못 다녔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자 지금까지 우는 얼굴로 말도 잘하던 남자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커피만 연달아 마시더니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만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서럽고 창피했나 몰라요. 그러게 이런 자리는 뭐하러 나와가지곤 이런 수모를 당하나 스스로 책망을 했어요. 다음날 가게로 찾아온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등학교 안 나왔어? 그럼 중졸이야?
난 또 고등학교 정도는 나온 줄 알았지. 내가 진작 물어보고 선자를 잡는 건데 실수했네. 아니, 그놈도 그렇지. 지가 대학 좀 나왔다고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니면서.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속물이야, 속물.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닌 거지. 누군 고등학교 안 다니고 싶어서 안 갔나? 그깟 학교 가지고 유세는. 실은 나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깡촌에서 밥 굽는 날이 허다한데 학교를 보내주나? 아, 자기도 주부학교 다녀보지 그래? 나도 우리 집 양반이 하도 못 배웠다고 타박해서 마포에 있는 주부학교 다녔잖아. 이래 봬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웠다고. 거기 가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뒤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들 많아. 자기도 이참에 거기 한번 가봐라. 선생님들도 참 좋고 오랜만에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니까 참 좋더라고. 저처럼 배움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일처럼 직접 저를 데리고 주부학교까지 가주셨어요.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70이 넘은 할머니들도 공부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식도 열어준다는 말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같이 따라간 아주머니가 쐐기를 박으셨죠. 언제까지 학벌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 거야? 이참에 고등학교 졸업장 따서 고개 빳빳이 들고 살면 되는데. 할 거지? 온 김에 아예 등록하고 가자.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던 저는 아주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덜컥 접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10수년 만에 다시 교실에 앉게 된 저는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오전 시간에 수업을 받고 오후엔 미용실 문을 열고 일을 했죠. 손님이 없을 땐 단어장을 들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 공식도 외우면서 마치 대학 학력고사를 앞둔 학생처럼 맹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제 남편감을 만나게 되었죠. 저희 반 담임이자 수학 선생이던 남편은 나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선 당시 한창 이름을 떨치던 가수 전영록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학교에서 유일한 총각 선생이었으니까요. 저와 같은 반 아주머니들은 남편과 저를 이어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툭 하면 자리를 만들어 우리 두 사람을 붙여 앉히곤 했어요. 둘 다 처녀총각인데 붙어 앉으면 좋잖아. 이참에 사제간의 여보 당신에도 좋고. 처음엔 그런 짓궂은 장난에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무던하고 조용한 성격의 남편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히 남편 옆자리에 앉혀주기를 바라게 되었죠.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나 같은 여자가 마음에 들기는 할까? 아주머니들 등살에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남편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좋다 싫다는 표현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아주머니들 장단만 맞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제 주부학교를 떠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에 하루하루가 초조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식 날, 그렇게 바라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이 쥐는 날이었음에도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늘이 남편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졸업장을 받고 그간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신이 난 아주머니들은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미용실 문을 열어야 해서 식사만 마치고 바로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며 달려나오더라고요. 손에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졸업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꽃다발을 내밀며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난처해했죠. 선생님은 그렇게 좋으세요? 이제 다시 볼 일 없는데도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봐요? 난 앞으로 명희 씨가 하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갈 생각인데? 아, 거기서 남자 머리는 안 하는구나. 그럼 남자친구 머리는 해주죠? 그러면서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내 그러더라고요. 나랑 사귀고 앞으로 내 머리는 명희 씨가 해줘요. 그제야 말뜻을 알아먹은 저는 헛웃음을 치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렇게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자식 결혼에 부모가 등골까지 뺏어주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껏 준비해서 시작했죠. 박봉인 남편은 사실 벌어놓은 게 거의 없었어요.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던 작은 전셋집이 다였으니까요. 그나마 그 집을 빼면 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난감한 처지였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살림살이도 이미 다 있겠다. 딱히 돈 들여 살 필요도 없어서 있는 대로 살기 시작했죠.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때 우리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어요. 제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들이라서 주변이 친인척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울로 상경하는 친인척들은 죄다 저희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미용실도 꾸려야 하는데 시골에서 시댁 식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집으로 달려가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는지도 몰라요. 손 가는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사람 사는 맛도 나고 좋았어요. 적어도 외로울 틈은 없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이듬해에 임신을 한 저는 만삭이 돼서도 일을 했어요. 제 일이 하루 손 놓으면 손님이 떨어지는 일이라 그렇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몸조리 하느라 얼마간 쉬어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천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그런 거였죠. 물론 남편이 벌고는 있지만 선생 봉급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버는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걸요. 그나마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일부분은 시댁으로 흘러들어가곤 했어요. 동생들 학비가 없다. 농사가 잘 안 돼서 다음에 농사 지을 종자 살 돈이 없다. 이리저리 많은 이유로 돈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장남이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기 버스비까지 아껴가며 보내드렸어요. 저희 친정은 뭐 다른가요? 딸이 서울에서 미용실을 한다고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들을 저한테 일 가르치라고 올려보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 제가 지내던 가게 한 켠자리에 육촌 여동생을 데려다 놓고 일을 가르치게 되었죠 뭐. 지금이야 친인척 간에도 거리를 두고 살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뭉쳐 살곤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이 제 출산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말다가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서 육촌 여동생이 학교에 전화를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남편네 학교에서 제가 있던 산부인과까지는 버스로 20여 분 거리였는데 1시간이 넘게 진통을 하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수업 다 마치고 올 생각인가 싶어 조금 서운했지만 진통이 심해서 그마저도 금세 잊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고 남편도 오지 않은 상황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었어요. 남편과 나중에 누굴 닮았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아기는 빨갛고 쭈글거렸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내 몸속에서 이 어린 게 어떻게 10달을 버티고 살았나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힘겨운 출산을 마치고 병실에 누웠는데 그제야 아직도 남편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도대체 언제 오는지 두고 보자는 생각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밥이 나오는 시간이 됐는데 육촌 여동생이 눈물 범벅이 돼서는 병실로 달려들어왔지 뭐예요. 언니, 어떡해. 형부가. 말도 채 맺지 못하고 육촌 여동생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죠. 남편이 병원으로 오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거짓말 같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몇 시간 뒤 찾아온 경찰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태어나 축복을 받아야 할 내 아들은 이후 애비 잡아먹은 몹쓸 놈이 되어 시댁 식구들의 욕바지가 되었어요.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시부모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내 새끼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프고 힘든 건 바로 나와 내 아들인데 왜 자기들이 우리 모자를 죄인 취급하는지 억울하고 원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로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어요.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시체처럼 누워 지냈어요. 그 와중에 육촌 여동생은 애 젖을 물려야 하니 미역국이라도 먹으라며 매 끼니 때마다 밥상을 차려다 주더군요. 미역국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뭐고 남편 따라 저 세상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미 마음은 이런데도 어린 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제 가슴을 부여잡고 젖을 빠는데 그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가엾게 느껴졌어요. 이 어린 게 앞으로 아빠도 없이 살아야 하는데 지처지를 알기는 알까? 네 잘못이 아닌데도 평생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랑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가슴은 또 얼마나 아플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젖을 먹고 배가 부른 아들이 저를 보고 싱긋 웃더라고요.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어린 너도 살겠다고 힘을 내는데 어미인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남편이 남겨준 내 새끼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나중에 저승에 가서도 남편한테 큰 소리 쳐야겠다 싶더군요.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갓 태어난 내 아들이었어요. 처음 육촌 여동생을 데리고 있으라는 친정아빠의 말을 들었을 땐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떠넘기나 싶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육촌 동생마저 곁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남편 상을 치르고도 먹고 살기 위해 미용실 문을 열어야 했던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나와야 했어요. 손님을 보고 있을 때는 육촌 동생이 저 대신 아들을 업고 잠을 재우곤 했죠. 육촌 여동생은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와 함께 살았어요. 진작 더 큰 미용실로 옮겨도 됐었지만 저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걱정된다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더군요. 아들 녀석은 죽은 채 아빠를 본 적도 없으면서 밥 먹을 때 모습이나 성격까지 쏙 빼닮았더라고요.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신기하게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이 보이곤 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어린 아들한테도 힘겨운 일이었을 텐데도 아들 녀석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목욕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대중 목욕탕을 다니곤 했는데 어릴 땐 아들을 여탕에 함께 데리고 다녔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혼자 남탕에 보내놓으면 제대로 때를 못 밀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육촌 여동생이랑 수다를 떨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말마다 지 남편을 우리 집에 보내더라고요. 우리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라고요. 그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도 육촌 여동생네 일이라면 제가 발벗고 나선답니다.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를 하느라 밥대 놓치기 십상이고 다른 집 엄마들처럼 앉혀놓고 공부도 가르쳐주지 못했는데도 아들 녀석은 지 아빠 머리를 닮아 그런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엄마 걱정에 사춘기 때도 반항 한번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않고 혼자 이겨내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기까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덜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찾아드는 불청객처럼 잊을만 하면 그 존재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했거든요. 특히나 아들 녀석이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랑 혼담이 오고 갈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여자 쪽 부모가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 아들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특히 그 집 아버지가 제 아들 면전에 대고 애비 얼굴도 모르고 자란 놈이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겠냐는 소리를 하며 결혼을 반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 여자친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떠들지 뭡니까? 우리 아빠가 저를 너무 아끼시거든요. 그러니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그런 말 정도는 감수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얼굴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찌나 속이 뒤집어지던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 결혼식은 미국에서 할까 해요. 아빠가 그러자고 하시네요? 아니, 갑자기 미국은 왜? 우리 오빠네도 미국에 살고 친척들도 거기들 계시거든요. 사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어머니인 저를 지인들 앞에 내보이기 창피해서 미국까지 가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자는 거였거든요. 변두리 미용실에서 더럽게 남의 머리 만져가며 돈 버는 사람이랑 사돈 맺는 걸 남들한테 보이기 싫다 이거였죠.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아들 여자친구를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애랑 결혼해서 내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들이 발끈하고 나섰고 얼마 안 가 결혼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여자 쪽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겠다고 숙이고 들어왔지만 아들 녀석이 단칼에 자르더군요. 자기는 내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 말에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를 헛지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의 파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파혼을 경험한 아들은 얼마 뒤 뜬금없이 지방으로 좌천이 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우수직원 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던 아이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회사 간부 중 하나가 파혼한 여자친구 큰아버지였다나 봐요. 파혼 이후 대놓고 제 아들을 괴롭혔던 모양인데 그러다 지방으로 좌천까지 보내버린 거였죠. 아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그 사실을 숨겼고요. 저는 그걸 한참 후에나 알았네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라는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내 아들 인생까지 망가뜨린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방으로 내려간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매주 서울집에 올라와
집안 살림을 돌봐주었어요. 형광등도 갈아주고 망가진 전자제품은 없는지 봐주고 제 가게까지 나와 의자며 집기들을 고쳐주곤 했죠. 그런데 그러던 아들 녀석이 서울에 올라오는 주기가 길어지더니 언제부턴가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하지 뭐예요. 일이 고돼서 그런가 싶다가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한 번은 연락도 않고 아들이 지내는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들이 퇴근도 안 한 집에 웬 여자가 있지 뭐예요. 여자는 저를 보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서는 큰 눈만 꿈뻑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훈이 엄마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훈이 여자친구라면서요.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그렇지 다 큰 성인이 남자 집에 함부로 와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해버렸는데 순간 코끝에 맛있는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였죠. 주방 쪽을 보니 제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접시에는 간 무친 나물들이 가지런히 담겨있고 가스불 위에는 청양고추가 올라간 생선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어찌나 맛깔나게 보이던지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더군요. 배에서는 연신 천둥소리를 쳐댔고요. 내가 고작 먹을 거에 넘어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앉으세요. 안 그래도 막 상 차리려던 참이었거든요. 많이 시장하신 것 같은데 먼저 식사하실래요? 상훈 씨도 금방 올 거예요. 여자는 밥상을 펼치곤 얼른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숟가락을 한 벌만 놓더라고요. 그쪽은 안 먹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같이 먹지. 저는 잠깐 자리 비우고 나온 거라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해요. 혹시 그동안 매일 이렇게 우리의 밥을 차려 먹인 거예요? 일하다 말고 와서? 네, 보니까 저녁을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병날 것 같아서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근처에서 헤어샵을 하거든요. 참, 어머님도 헤어샵을 하신다면서요? 상훈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상훈 씨가 어머님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가끔은 셈이 날 정도로 어머님 자랑을 한다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저와 내가 불편한 사이일 텐데 마치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어찌나 살갑고 친근하게 굴던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감이구나 했어요. 내 아들이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싶었죠. 그래서 그해 겨울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한번 지방으로 자천된 이후 본사 복귀가 어려워진 아들은 아예 그쪽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첫 아이를 시작으로 연년생으로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었죠. 살뜰한 며느리는 저보다도 제 아들을 잘 챙겼어요. 일을 하면서도 살림은 또 어찌나 야물딱지게 잘하는지. 모르긴 해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며느리감일 거라 자부합니다. 아들 녀석은 쉬는 날엔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괜히 나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몇 번 그렇게 한 뒤로는 제가 아들네로 내려가곤 했어요. 언제 찾아가도 며느리는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니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건 애초에 없었죠. 그렇게 행복한 아들내외를 바라보는 낙에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아들이 안치돼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터라 시신 곳곳에 찢겨서 피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고 며느리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겨우 4~5살 된 손자 손녀는 제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제 엄마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넋놓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을 짜내 며느리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가게 문도 닫고 며칠 동안 자리 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2 아이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이들 앞이라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니들 집이랑 가게는 어쩌고 갈 데가 없어? 그제야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집이며 가게를 담보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았는데 동업자 놈이 홀라당 들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고 옷까지만 겨우 챙겨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나 싶어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길 잘했나 보다. 내 새끼들 살터전은 마련해 줄 수 있으니 앞으론 아무 걱정 말고 나랑 살자. 그렇게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살게 된 저는 더는 자리 보존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남긴 자식들을 내 손으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제가 가게 문을 연 사이 며느리는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는 일자리를 찾겠다고 나섰어요. 혼자 그 큰 집에 남아있었다면 죽은 아들 생각에서 헤어나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랑 손자 손녀가 함께 있으니 그런 대로 참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 장례를 치른 지 3개월 만에 며느리가 대뜸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지 뭡니까? 어머님, 저요 기왕 새 출발하는 거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애들도 이 집 성씨니까 어머님이 맡아서 키우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네 자식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애미야? 자식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껏 키운 아들이 어머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먼저 세상 떠나면서 어머님 가슴에 대목 박은 거밖에 더 있어요? 전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손주들은 어머님이 맡아서 기르세요. 며느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는 제 새끼들도 버린 채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한숨만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세상 떠나 남편에 애지중지 키웠더니 하루아침에 황천길 간 아들. 그리고 이제는 자식까지 버리고 지 인생 살겠다고 나간 며느리까지.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나. 눈물도 안 나고 그저 그대로 주저앉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할 내 아들의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아이들을 씻기고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이들이 하원을 한 후에는 제 가게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주들도 내 미용실을 놀이터 삼아 뛰놀게 되었죠.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수시로 제 엄마를 찾아대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었어요. 백반만 자면 올 거라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달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으로 한심을 사가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지낸 2년 반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를 찾는 손주들과 한참을 씨름하다가 겨우 재워놓고 거실로 나왔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다 늦은 밤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나갈 때 가지고 갔던 옷가방을 그대로 든 채 말이죠.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한테 쏘아붙였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기 뭡니까? 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 싶어 밀어내려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내 남편 죽게 만든 그놈 제 손으로 부셔버렸어요. 이제 우리 그이도 편히 눈 감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얘기는 날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자기 살 길 찾아 나간 게 아니라 제 남편을 속여서 돈을 뺏고 죽음까지 몰고 간 사기꾼 놈한테 찾아가 그놈을 꿰어냈더라고요. 어떤 감언이설로 그놈을 홀렸는지는 세세히 물을 수는 없었지만 본처와 이혼까지 시켰다는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처럼 그놈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모아 도박판까지 벌였더라고요.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타짜를 사서 도박판을 벌이고 반년에 걸쳐 그놈 돈을 야금야금 빼냈다나요? 처음엔 큰 돈을 따게 해주면서 요령껏 밀고 당기기를 했더니 그 사기꾼 놈이 홀라당 넘어오더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악덕 하우스 업장에 끌고 가 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먹고는 업장에서 거액의 돈까지 빌리게 하고선 알거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놈은 지금 어딨냐? 악덕 하우스 업장에서 수억을 빌렸으니 온전히 살 수 있겠어요? 고깃배에 팔려갔든 장기를 털리게 됐든 둘 중 하나겠죠. 전요, 그놈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놈 때문에 우리 그이는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놈 손에 전 재산 잃고 가족들까지 길바닥에 나앉은 집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런 놈은요, 경찰에 넘기는 것도 아까워요. 재판 받아봤자 돈도 못 찾고 기껏해야 몇 년형 받고 다시 나올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며느리가 애꿎은 남의 가정까지 깨놓은 건 차후 사기꾼 놈의 아내와 자식들한테 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육비로 넉넉히 주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놈한테 따낸 돈은 사기 피해자들과 나눠 가졌다고 했어요. 잃은 재산을 온전히 다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아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며느리를 보는데 이 애가 내가 알던 착하고 순수한 며느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전요 우리 그이 절대 못 잊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를 온전한 사람 대접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그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 목숨을 앗아간 놈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벌하시면 달게 받겠지만 그래도 저 후회는 안 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몸을 벌어가면서까지 지 남편 복수를 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너무도 가엾고 고마워서 그대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며느리한테 무슨 벌을 주겠어요. 오히려 내 등에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착실한 엄마이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며느리도 저도 여자로서 박복한 인생을 살아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늘로 먼저 간 제 남편과 아들도 더는 걱정 않고 마음을 놓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행복해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